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임현답 최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도 기출문제를 풀 차례죠. 2018년도 문제를 보시면 일단 뭐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2016년도, 17년도에 비해서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죠. 그리고 또 바뀐 점이 뭐가 있냐면 유특부터 조금 그러한 경향이 강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5점짜리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4문제, 5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문제들 살펴보시면 뭐 3문제 나오고 그 3문제 안에서도 뭐 3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8년대부터 이렇게 유특과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 스타일이 좀 변한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는 유치원 교육과정 A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A 문제를 보니까 지금 개별화 교육계약, 그러니까 IP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문항 1번에 보시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제시된 개별화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 중 진수의 개별화 교육계획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 하나씩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유특과 그리고 중특에서 몇 문제가 나왔고요. 초특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법에 나와 있는 개별화 교육계획 안에 포함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현재 학습 수준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여기 교육 목표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교육 내용이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지원받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있어야 되죠. 빠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 중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안과 관련된 포함될 요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항 2번. 문항 2번을 보시면 유튜브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동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할 때는 단기 목표를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초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메이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메이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도착점 행동, 그리고 행동이 나타내는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수락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특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와 관련된 3가지 요소와 그리고 메이거와 관련된 목표 진술 양식 3가지 내용을 한 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원래라면 이렇게 3점짜리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문항 2번에서는 이렇게 3점짜리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다음 문항 3번. 니은에서 적용한 반응 촉진법의 유형은 무엇인지 쓰라고 돼 있죠. 소위 말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을 본다고 하면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눈에 띄냐면 의존성이 강해서 손가락을 혼자서 잡지 않고 성인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즉 얘는 소위 말해서 섭식은 괜찮아요. 먹는 건 괜찮은데 이 숟가락을 혼자 안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숟가락을 혼자 잡아서 스스로 먹게끔 뭘 한다고 여기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신체적 촉진을 시작하고 숟가락을 잡고 먹어보세요 라고는 언어 촉진에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입을 줄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눈에 띄는 표현이 신체적 촉진과 그리고 언어적 촉진을 줄인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촉진의 형태와 강도를 점점점 줄여나가는 것을 유특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도움, 줄이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최대, 최소, 촉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특책 대부분에서는 이렇게 반응 촉진법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와 똑같다? 용항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 촉진법 또는 반응 촉진 체계 용암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 촉진, 최소, 최대 촉진, 시간 지연, 그리고 단계적 안내, 동시 촉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아셔야 될 건 요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최소 촉진과 관련해 가지고 기출 문제도 늘 나오잖아요. 점진적 안내, 그리고 단계적 안내에 관련된 내용과 서로 비교해 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문제와 유특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1. 가에서
교사가 사용한 교육과정 수정 전략을 쓰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교육과정 수정 전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답이 이제 교사 감독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일단 가에서 사용한 교육과정 수정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가 내용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전 작품의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고기가 하늘 위에 떠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한지띠를 이렇게 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작품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적합화 또는 교육과정 수정 같은 경우를 답을 생각한다고 하면 교수 적합화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거 교수 자료의 수정 또는 교육 방법의 수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유특에서 얘기하는 교육과정 수정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게 있죠. 교재 수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재 수정하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반응 양식을 또 바꾸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과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수 방법의 수정 으로 봐도 되지만 정확한 답 같은 경우에는 교재 수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번 같은 경우는 유아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2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번 내용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유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밑줄친 기획에서 교사가 경수의 자기결정 증진을 위해 사용한 전략이 무엇인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획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소 물고기를 즐겨 그리는 경수에게는 수정된 도화지를 제공하였다. 이 수정된 도화지가 방금 얘기했던 교재 수정과 관련이죠. 자,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수에게 사인펜을 보여주면서 기획 어떤 생 사인펜으로 그리고 싶어라고 물어보았다. 경수는 검정 사인펜으로 물고기 그림을 그린 후 크레파스를 사용해서 색칠도 하고 잘라놓은 색종이를 물고기 비늘에 붙이기도 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색 사인펜을 그리고 싶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즉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떻게 네가 좋아하는 거 사용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본다고 하면 자기결정 구성요소 중에서 뭐 자율성과 관련된 선택하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한 전략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하기라는 내용으로 쓰시면 정답이 되고요. 실제 유아 교육에서는 약간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정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모두 다 유특이나 유아 교육 내용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5점짜리인데도 이렇게 문항들이 2문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 문제가 유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적 전략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1. 가에 근거해서 나에서 민수에게 적용 지도 방법을 명칭과 2. 가로에 들어갈 활동 내용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가에 근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 내용을 보시면 두세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음, 동물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할 수 있음, 책 읽는 것은 좋아하지만 책을 제자리에 정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학생의 특성과 뭐 소위 말해서 강점과 약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 활동 내용에 인지적 모델링, 외연적 지도, 외연적 자기지도, 외연적 자기지도 감소, 내재적 자기지도가 나와 있죠.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교수의 5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학생이 이걸 얘기를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 이거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적 자원, 초인지적 자원을 통해서 이 정리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내용은 자기교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괄호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교사가 해야 될 것과 학생이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보통 외연적 자기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학생이 교사가 했던 거 그대로 큰 소리로 하고요.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한 것을 어떻게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 주는 내용으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 시험에 꽤 문제가 많이 나왔죠. 뭐 본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뭐 2단계, 3단계 뭐 이런 내용들 5단계 내용 정도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관련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 추가적으로 지금 초등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이 자기 진술문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아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볼게요.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특히 4번의 1번 문항 같은 경우 알다시피 실제로 유아 같은 경우에는 학습장애로 절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학습장애로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습장애로 보기보다는 유아 교육에 있는 이렇게 문학을 지도하는 문자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답에는 유특에서 얘기하는 유아에서 얘기하는 맥락적 읽기 기술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장애 용어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인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기억 내용을 보시면 책 표지에 글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제목이 무엇이에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트 인식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는 것을 프린트 인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례에 대한 인식, 기능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목을 찾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습장애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 거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 내용으로 푸는 게 더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번도 마찬가지인데 2번 내용을 보시면 밑줄친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의문인식 과제 유형을 각각 쓰라고 하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의문인식 과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분리해야 된다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인식 과제 유형 같은 경우는 총 6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니은과 디귿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찾아보시면 탈락과 대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렇게 의문인식 과제 유형이라고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 쓸데없이 이게 음소냐, 이게 음절체 그냥 이런 내용으로 관련된 내용을 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지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밑줄친 리을과 같은 말소리 오류를 보이는 유아를 위한 중재 계획이다. 1. 나에서 기술된 중재 방법을 쓰고 2. 미응과 이응 중 틀린 것을 찾아 기호로 쓰고 바르게 고쳐서 지워 이렇게 돼 있죠. 자, 나의 리을을 보시면요. 이렇게 공에서 기역 대신에 키읔을 넣으면 콩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나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핵심 단어, 훈련 단어 이런 거잖아. 이거 보면 알다시피 이거는 짝자극법이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짝자극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책들에서 이 짝자극법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보는 고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핵심 단어와 훈련 단어는 반드시 동일한 음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3판으로 바뀌면서 이 내용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은 선생님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석동현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조음은 치료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은 선생님 내용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방금 얘기했던 핵심 단어와 훈련 단어는 반드시 동일한 운서도 구성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내용은 현재 3판에서 삭제됐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틀린 거 찾으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어두와 엄할 위치에 각각 표조음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알다시피 각각이 아니라 단 한 번 내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 단어도 그렇고 훈련 단어도 그렇고 어두와 엄할 위치에 단 한 번의 표조음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는 해당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그 부분이 삭제됐다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문항 1번을 보시면 가의 민지의 처리 속도 분석 결과를 100분 위와 신뢰 구간에 근거해 쓰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100분 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꼭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 원래라면 원점수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원점수라는 표현이. 왜? 정의에 원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실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어떤 표현이 들어간다고 진점수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리 속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보시면 환산 점수의 합과 지표 점수, 100분 위, 실내 구간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100분 위 같은 경우에는 원칙상 이 0.3회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원점수를 넣어서 써야 돼요. 근데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환산 점수의 합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산 점수의 합 3%를 받은 학생들은 민지가 받은 점수의 이하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민지가 받은 점수보다 같거나 그리고 그 이하가 전체의 3%다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실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61과 85가 나오고 알다시피 이 처리 속도에 진 점수가 있을 확률은 지금 이거 95%이기 때문에 61에서 85에 있을 확률이 95%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 키워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 나의 밑줄친 기흥 미음 중에서 틀린 내용 두 가지를 찾아 기호와 그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을 본다고 하면 틀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귿과 미음이 틀렸다고 할 수 있죠. 자, 디귿과 지금 미음이 틀렸는데 일단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규준 참조 검사이기 때문에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검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점수들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대부분 표준화 검사 있고 규준 참조 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니은도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 점수를 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규준 참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수를 사용한다고? 백분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백분 위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규준 참조 검사와 비교되는 중거 참조 검사가 백분율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리을 민지의 검사 결과 프로파일을 보니 민지는 시공간 능력이 제일 낮아요. 다시 말해서 다른 점수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른 친구들과의 점수를 비교할 수 있고 내 점수에서도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백분위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백분위 내용을 본다고 하면 제일 낮은 게 뭐다? 0.3에 나와 있는 시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당연히 맞는 거고 리은 매달 이 검사를 실시해서 시공간 능력이 향상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알다시피 이 규준 참조 검사 같은 경우는 규준을 정하고 규준 점수를 내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검사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잘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매달 실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규준 참조 검사의 대안으로 쓸 수 있는 CBM이 있다는 것 정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1번에 보면 교사가 준혁의 자발적 발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1. A에서 사용한 환경중심 의사소통 전략과 B에서 사용한 교수 전략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진짜 재밌는 건 이거 이렇게 걸리잖아요. 자발적 발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거와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를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어차피 A 같은 경우에는 뭐 답을 본다고 하면 환경중심 의사소통 전략의 하위 중에서 하나 써야 되기 때문에 A 내용을 본다고 하면 우영교수, 우발교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B에서 사용한 교수 전략을 본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 교사는 일과 활동 중에 시간 간격을 두고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활동 중심 사백 교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유를 봐야 되는데 알다시피 환경 중심 의사소통 전략, 뭐 절차, 기법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우영 교수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을 바꿔가지고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환경 조성 전략이 나오고 그 전략에 따라서 이제 요구 그리고 요구 모델링 시간 지연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지금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는 우연교수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게 우연교수가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모델링이나 요구 모델링 그리고 시간 지연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잠시 후 준영이는 모형물을 가리키며 자동차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이거 기대를 찬 눈빛으로 바라본다를 시간 지연으로 봐도 되는데 보통 시간 지연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지연을 해석하기보다는 우연교수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그리고 이 우연교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발적 발화를 증진시킬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B에서 사용한 교수 전략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대부분 사람들이 DTT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DTT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급 활동 중에 시간 간격을 두고 이와 같은 교수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부분을 포커싱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DTT라고 할 때에는 알다시피 DTP는 여기 나와 있는 강화물이 자연적 강화물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인해적 강화물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DTT 보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삽입교수를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우발교수, 우연교수, 삽입교수 같은 경우에는 유특책을 찾아보시면 이것들과 관련된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카테고리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얘네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문제 나온 것처럼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특책에 나와 있는 사회적 통합으로도 이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문항을 보시면 밑줄친 기읍과 니은에 사용된 발화 유도 전략을 기호와 함께 각각 쓰고 이 두 전략의 차이점을 비교해 쓰시오. 그리고 3. 밑줄친 디귿에서 준혁이가 보이는 감각 체계 특성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발화 유도 전략입니다. 이거 고은 선생님 3판에서 관련된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내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업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들을 또 살펴봐야 되겠고 일단 문제 집중한다고 하면 기읍과 니은 내용을 찾아보시면 기읍 통화학급 교실로 준혁이가 들어오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자 통화학급 담임교사가 준혁이에게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한다. 원래 준혁이가 저렇게 해야 되잖아. 교사가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평균적 발화기법이라고 얘기하고 니은 교사는 소방차를 색칠하면서 소방차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칠해야지라고 말한다. 즉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혼자말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뭘 한다고 아동의 발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두 전략의 차이점을 쓰라고 하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말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 준혁이가 보이는 감각 체계 특성을 써야 되는데 지금 디귿 내용을 보시면 준혁이가 색칠하게 주정을 쓸 때 지섭이가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교사와 준혁이 옆을 지나간다. 디귿 준혁이는 갑자기 몸을 웅크리며 두 귀를 양손으로 막는다. 준혁이는 활동 중에 큰 소리가 나거나 여러 유아들이 함께 큰 소리를 내면 귀를 막으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인다. 즉 이 큰 소리가 너무 싫으니까 저런 식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 체계 특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낮은 청각적 역치 또는 민감한 청각이라고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뭘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의 던의 감각 체계 모형으로도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자,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 1번 밑줄친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각각 쓰는데 자, 기획 내용을 보시면 먼저 태희의 공격적 행동을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형태로 명확히 정하셔야 돼요. 자, 저기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조작적 정의죠. 이 조작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목표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위 대상 연구 설계와 관련된 내용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선생님과 제가 태의 공격적 행동을 동일한 방법으로 관찰했을 때 결과가 서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 같은 경우에도 뭐 긍정적 행동 지형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거 관찰자 이치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조작적 정의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관찰 일치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문제에 언급되었던 중재 충실도 이런 것들이 많이 유특책에 언급이 됩니다. 뭐 긍정적 행동 지원도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아닌다고 하면 교수 전략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밑줄 친 디귿의 행동 발생 기록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디귿 내용을 보면 전체 간격 기록법이죠. 뭐 늘 알듯이 이런 것들은 책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 같은 경우는 간격 기록법과 시간 표시법으로 얘기한 책이 있고요. 어떤 같은 경우는 시간 중심 관찰 기록이라 해가지고 전체 부분 그리고 순간 관찰이라고 얘기한 책도 있다는 거. 자, 디귿 내용은 전체 간격이기 때문에 꼭 간격 기록과 관련된 또는 시간 중심 관찰 기록과 관련해서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냐면 관찰하는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다는 표현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즉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부분 간격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이라도 또는 일정이나 부분이라도 나타나면 그리고 순간이나 시간 표시법 같은 경우는 간격의 끝에라는 표현을 써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간격 기록법 그리고 시간 표시법 그리고 시간 중심 관찰 기록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3번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 가로에 적합한 관찰 기록법의 명칭을 쓰고 이 해당 기록법의 행동 발생 기록 방법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자, 맨 마지막에 강교사 내용을 보시면요. 내 태희만 관찰할 수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유아들의 행동을 동시에 관찰하실 때는 말하신 시간 간격 기록법의 두 가지 방법보다는 가로가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시간 간격 기록법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시간 표시법이고 이 시간 표시법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이거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이렇게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뭐 여기 나와 있는 전체냐 부분이냐 그리고 시간 표시법이냐 관계없이 여러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뭐 플라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라운드 로빙이라든지 이런 변형들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함께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특에서 소위 말해서 이해의 킬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오픈 부분을 하더라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디테일하게 냈어요. 자, 1. 김 교사가 재민이에게 필요한 지원을 계획하기 위해 사용한 보조공학 평가 모델을 쓰고 이 평가 모델에 근거해서 현재 재민이의 환경 특성에서 평가할 내용 중 빠진 내용을 쓰고 3. 관련 하위 내용을 세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 같은 경우는 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은 일단 STT 구조 모델입니다. 일단 이 STT 구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책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보조공학 사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HAAT 그리고 두 번째가 STT 구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를 통해서 열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정 강론이 시험 문제 못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기출문제 나온 거 정도만 확인하시고 제가 수업 때 얘기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봐야 될 거는 이거 두 가지 정도로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뭐 2번은 접근성, 3번 같은 경우는 물리적 환경, 교수적 환경, 공학적 환경의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도구에 대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1. 재민이에게 적절한 훑기 선택 조절 기법을 쓰고 해당 기법의 적절한 이유를 재민의 특성인 걸 쓰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되겠네요. 자, 재민의 특성을 보시면 뇌성마비에 경직형 사지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몸을 움직이는데 힘들다고 나와 있네요. 신체 활동에 대한 필요도가 높다. 근데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주의집중력이 높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성 및 조음에 어려움이 있으며 놀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나 활동 개시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는 데 많이 어렵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활동 시간에 교사의 보조를 받아 부분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코너 체험 머리 지지대에서 고개를 좌우로 정리할 수 있으나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개는 좌우 정도는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이게 힘들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환경 특성을 보면 자유놀이 시간에 별도의 교육적, 물리적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놀이 시간에는 별로 이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지원 내용을 보시면 교사가 유아들에게 개별 지원을 제공하나 재민에게만 1대1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보조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실 자원, 다양한 놀이감이 마련돼 있으나 재민이가 조작할 수 있는 교구는 부족하다. 이것도 채워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태도 및 기대, 재민이가 독립적으로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사람이 없다고 하면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네요. 그리고 수행 과제 특성을 본다고 하면 개별학 교육기관의 연계 목표, 재민의 사회성, 의사소통 기술 향상이라 되어 있죠. 그러면 뭐 사회성과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좀 잘 놀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유놀이 활동과 연계된 수행 과정에서는 또래에게 상호작용 시도하기, 노래 게시하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에 대한 의사결정 내용을 보면 노테크 접근이라고 해서 놀이 규칙과 참여 방법의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테크는 그 어떠한 공학적 접근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간과 관련된 서비스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죠. 자, 보조학 도구 싱글 스위치를 이용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 싱글 스위치예요. 자, 요구 파악 및 활용도 높은 도구 선정을 보면 코너 체험 머리지들에 싱글 스위치를 부착하고 8칸 칩통과 연결해서 훑기 방법을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8칸에 뭐가 있다고? 칩독을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스캐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적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이라고 맨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재민이에게 적합한 훑기 선택 조절 기법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훑기 선택 조절 기법, 즉 훑기와 관련된 간접 선택과 관련된 선택 기법을 써야 되는데 이 선택 기법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 훑기, 그리고 하나는 역훑기, 그리고 하나는 단계적 훑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재밌는 건 단계적 훑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스위치가 2개가 있어야 돼요. 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스위치와 선택하는 스위치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는 빼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역훑기와 그리고 자동 훑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역훑기가 좋으냐 자동 훑기가 좋으냐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역훑기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뭔가를 누르고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필요가 많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 훑기가 조금 더 낫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적절한 이유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경직형 사지마비가 있고 신체 필요도 높기 때문에 다른 것들 사용하기 어렵고 그리고 얘는 주의 집중이 좋아해서 시작할 때 딱 누르면 좋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문제는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좋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B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1번과 2번과 3번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놀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 유특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내용도 보면 유아교육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박 교사와 김 교사가 적용한 협력교수의 유형을 쓰고 그 협력교수 유형의 단점을 밑줄친 디귿에 나타나는 내용 그걸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반성적 전어를 살펴보시면요. 오늘 유치원에서 공개 수업이 있었다. 나는 발달지체 유아인 나은이가 속해 있는 5세반 박교사와 협력교수로 성편 만들기 수업을 실시하였다. 유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반 전체를 10명씩 두 모드로 나누어 송편 만들기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두 모둠으로 나누는 게 눈에 띄고 나눌 때도 지금 동일한 명수로 이렇게 나눴죠. 저거 본다고 하면 알다시피 이거는 평행교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행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학실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술시험 이렇게 몸으로 하는 수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교사 2명이 반을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비율이 떨어지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관찰이나 그리고 수행을 지도할 때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협력교수 유형의 단점을 써야 되는데 디귿으로 쓰라고 했죠. 디귿 내용을 보면 동료 교사들의 수업 참관론을 읽어보니 내가 맡은 모둠보다 박 교사가 맡은 모둠에서 재료 탐색에 대한 과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행교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동시에 다른 교사가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소위 말해서 각각 다른 집단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성취를 이루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진도도 같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을 써주셔야 되고 그럼 더 기억할 건 이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떻게? 당연히 수업 전에 상세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이러한 수업을 할 때 관련된 절차들을 한번 같이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하는지 상대방 내용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협력교수 유형의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좀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이 협력교수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나온다? 이게 유특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얘네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됐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 통합 잘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그리고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문제가 지금 유아 교육과정 그리고 유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2번 문제는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2번 미음에서 사용된 교수 전략을 쓰라고 하는데 자, 미음이 뭐냐면 이거죠. 자, 민정이가 동호에게 모형 쿠키 세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한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보면 그냥 단순하게 뭘로 볼 수 있다? 그냥 일반적으로 또래가 가르치는 즉 튜터, 튜티와 관련된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또래 교수입니다. 근데 이것도 유특 같은 경우에는 또래 주도 중재라고 하면서 관련된 개념이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또래 감독, 그리고 두 번째 또래 교수, 그리고 세 번째 또래 시범, 그리고 네 번째 또래 상호작용 훈련, 그리고 마지막에 집단 교수, 집단 강화라 씁시다. 집단 교수, 집단 강화.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보더라도 여기 딱 맞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또래 교수입니다. 그래서 초특과 중특에서 보는 개념과 그리고 유특에 보는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4번 문제 내용 보시면 이렇게 유치원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바로 5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문항 1번.
1. 나에서 교사가 선어에게 적용한 촉진 방법을 쓰고 그것을 적용한 이유를 가에 근거 쓰라고 하는데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촉진 방법이에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촉진 방법을 보고 떠올려야 될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적 촉진과 단서 촉진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같은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교사가 선아에게 적용한 촉진 방법을 써야 되는데 나 내용을 보면 선아, 개인 물건이 있어야 할 곳 두 곳에 선아가 좋아하는 분홍색, 연두색 스티커를 표시해주고 삶을 사진을 붙여주어 정리하게 한다. 근데 이거 진짜 재밌는 건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반응 촉진 그리고 자극 촉진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자극 외 촉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개념상.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공간 촉진과 그리고 단서 촉진이 있는 카테고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다? 시각적 촉진이 있죠. 책에 따라서는 그림 촉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각적 촉진이라는 개념이 방금 얘기했던 반응 촉진의 하위 유형으로 시각적 촉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했던 촉진의 유형 안에서도 이 시각적 촉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반응 촉진에서 얘기하는 시각적 촉진과 그리고 지금 촉진의 방법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시각적 촉진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시각적 촉진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 촉진의 시각적 촉진과 그리고 자극 촉진의 자극 외 촉진과 관련된 그리고 이 중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이름은 똑같지만 그래서 반응 촉진 방법에 나와 있는 시각적 촉진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 이유를 가에 근거에 쓰라고 하는데 가 선언 내용을 보시면 교사 또는 또래 지원을 받을 때만 정리를 함. 과제 수행 시에 시각적 자료에 관심을 보임 이렇게 돼 있죠. 자, 얘 시각적 자료에 관심을 보이니까 눈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시각 촉진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각 촉진을 하면요. 뭐가 생긴다고요? 학생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네, 독립성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 또는 또래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 촉진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항 2번.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엄청 잘 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차별 강화의 하위 유형인 다른 행동 차별 강화와 대체 행동 차별 강화의 차이점을 1. 강화받는 행동 차원과 이 목적 차원을 쓰고 3. 두 유형 중 지혜의 문제 행동 기능에 비추어 효과적인 차별 강화 유형과 비율을 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혜의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혜. 평소에 정리하기 행동에 잘 참여하지 않음. 교사가 언어적 촉진을 하면 정리하기 과제 일부를 수행할 수 있음.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리 활동 시간에 교실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행동을 반복함. 여기 보시면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위 말해서 이러한 문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에게는 이러한 걸 한다고 해요. 색 테이프로 구역을 정해주고 그 안에 놀잇감을 정리하도록 시키고요. 그리고 전등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행동에 차별 강화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차별 강화 같은 경우는 파의 유형 4가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는 3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 중에서도 이 DRO와 DRA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표가 있잖아요. 강화하는 행동과 목적에 나와 있는 표 내용을 본다고 하면 뭐 다른 행동 차별화 같은 경우에는 강화하는 행동은 표적 행동 이외의 모든 행동에 강화를 받고요. 대체 행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문제 행동 기능과 동일한 그러한 행동을 강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같은 경우에는 DRO, 다른 행동 차별 강화는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대체 행동 차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대체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즉 대체 행동으로 문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대체 행동 차별 강화를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두 유형 중 지혜의 문제 행동 기능에 비추어 효과적인 차별 강화 유형과 그 이유를 써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DRO 같은 경우에는 장점보다 단점 요소가 많아요. 단점 보통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DRA와 늘 비교하는 문제 행동과 관련된 긍정적 행동을 따로 가르쳐주지 않는
행동의 진공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체행동 차별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절한 대체행동을 지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대체행동 차별 강화가 지자한테는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진공 상태를 만들지 않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행동 참여가 더 좋다고 언급이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DRO 같은 경우도 DRA와 함께 쓰라고 늘 나와 있습니다. 다음 6번 문제.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체 내용이 유아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1번 문항을 보면 밑줄 기획에서 기능적 기술을 교수하기 위해 사용한 진단 방법이 무엇인지 쓰라고 하는데 기획 내용을 보면 은지가 생활하는 환경과 그 환경 내에 이루어지는 활동, 필요한 기술들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적 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은 생태학적 목록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목록을 좀 기억하시고 이 생태학적 목록을 이용해 가지고 비장애 학생과 이 기능적 기술을 비교하고 이 비교한 내용을 토대로 장애 학생의 학습 목표나 학습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격차 분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줄치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기능적 기술 교수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자, 니은 횡단보도 건너기 상황극, 신호등 따라 걷기 게임과 같은 활동. 디귿 유치원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건너기. 알다시피 기능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게 지역사회 중심교수입니다. 이 지역사회 중심교수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모의 그리고 참조 중심이 있는데 지금 니은과 디귿은 지역사회 모의 교수와 지역사회 참조 교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3, 1. 나의 교수 방법을 쓰고 이 교수 방법의 실제 단계 중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자, 나의 교수 방법이 뭐냐? 자, 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일반 사례 교수법이고요. 실제 여기 박교사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례 교수법에 관련된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의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송주만 선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쓰기보다는 여기 신호등에 있는 횡단보도 건너기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관련 내용을 쓰셔야 되고요. 보통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신호등에 있는 횡단보도 건너기에 대한 교수와 평가에 사용된 교수회를 결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과제 분석에서 모든 걸 조사하고요. 이걸 통해서 학생이 가르칠 걸 찾습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걸 지도를 하고 5단계에서는 일반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 중등에 나올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등과 유특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일반생 교수법 단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중등 아직 안 나왔으니까 중등은 해당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8번 문제. 그리고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체 내용이 유아 교육 그리고 유아 교육 과정이 유치원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초등학교 교육 과정 A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